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알려준 썰 채널입니다.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심장병 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약을 절대 반납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면서 오히려 더 달라고 떼를 쓰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황당한 사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세상은 천재들의 치밀한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비즈니스 역사를 뒤져보면 이거 망했는데 어떡하지? 하며 머리를 쥐어뜯다가 우연히 대박을 터트린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획 의도와 정반대로 흘러가서 전 세계를 정복해버린 이 황당하고 짜릿한 반전 드라마들 오늘 아주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첫 번째 주인공은 협업 툴의 끝판왕 슬랙입니다. 창업자 스튜어트 버터필드는 원래 게임 덕후였어요. 아주 깊은 덕후였죠. 그는 글리치라는 온라인 게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며 천재 개발자 수십 명을 모으고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다른 게임과는 달랐습니다. 전투도 없고 레벨업도 없고 그냥 식물을 키우고 서로 대화하는 평화로운 게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독특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결과는 당연히 폭망이었습니다. 출시 2년 만에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고 버터필드는 수백억 원과 수년의 시간을 몽땅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포인트가 나옵니다. 게임이 망해가는 와중에도 버터필드와 개발자들은 서로 소통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자기들이 게임 개발용으로 직접 만든 내부 채팅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당시 이메일로 하는 업무 소통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어요. 파일 하나 공유하려면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했고, 대화 맥락을 파악하려면 수십 통의 메일을 역추적해야 했죠. 버터필드 팀은 낡은 IRC 시스템을 직접 개조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상용 프로그램보다 훨씬 편했던 겁니다. 직원들은 반쯤 농담으로 말했죠. 우리 게임 말고 이 채팅 프로그램만 따로 팔면 안 될까요? 버터필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좋아, 게임 서버 다 내리고 이거 하나에 올인한다. 그는 남은 팀원들에게 이 도구를 외부 기업들도 쓸 수 있도록 다듬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게임 회사가 게임을 못 만들어서 만든 채팅 툴이 지금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업무 방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슬랙의 기업 가치는 절정의 27조 원을 넘겼고 세일즈포스의 277억 달러, 약 3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인수됐습니다. 만약 버터필드가 게임 성공에만 집착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파일 하나 찾으려고 수백 통의 이메일을 뒤지고 있었겠죠. 두 번째 사례는 포스트잇입니다. 1968년 3M의 연구원 스펜서 실버는 항공기에 쓸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강철 같은 끈적임을 원했죠. 그런데 실험 결과가 엉뚱했습니다. 끈적거리긴 한데 살짝만 힘을 줘도 너무나 매끄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붙였다 뗄 수 있는 접착제라니 이건 기술적으로는 신기했지만 실용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3M 내부에서는 비웃었죠. 접착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쓰레기. 스펜서 실버는 이 실패한 풀을 어떻게든 써먹어 보려고 무려 5년 동안 회사 내부 세미나를 돌며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래서 그걸 어디다 써요? 라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풀이 황금이 된 건 무려 10년 뒤 동료 연구원 아트 프라이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성가대에서 찬송가 책에 끼워둔 종이 쪽지가 자꾸 떨어지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노래 부르다가 쪽지가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때 문득 스펜서의 잘 안 붙는 풀이 떠올랐습니다. 저 풀을 종이에 바르면 책장도 안 상하고 딱 붙어 있겠는데 하지만 3M 경영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종이 쪼가리에 풀 발라 두은 걸 누가 돈 주고 사요. 결국 3M은 샘플을 무작정 공짜로 대량 배포하는 보이시 블리츠 작전을 펼쳤습니다. 아이다호주 보이시 지역 직장인들에게 노란 메모지 70만 개를 뿌린 거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써본 직장인들이 이 노란 종이 없으면 일을 못하겠다며 너도 나도 아우성쳤죠. 재구매율이 90%를 넘겼고 3M은 즉시 전 미국 출시를 결정했습니다. 강력 접착제를 목표로 한 실패가 10년의 긴 기다림을 거쳐 인류의 책상 풍경을 바꾼 혁명이 된 겁니다. 오늘날 포스트잇은 전 세계에서 매년 500억 개 이상 판매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플레이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플레이도가 사실은 벽지 청소 도구였다는 거 아시나요?
1930년대 미국은 석탄 난로를 많이 쓰던 시절이라 집 암벽지에 검은 그을음이 잔뜩 끼곤 했습니다. 쿠톨이라는 회사는 이 그을음을 닦아내는 찰흙 같은 세정제를 팔아 돈을 벌었죠. 그런데 가스 난로가 보급되면서 집안이 더러워질 일이 없어졌고 수요가 뚝 끊겼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그때 창업자의 조카였던 유치원 교사 K 주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이 청소용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며 노는데 너무 좋아해요. 차라리 장난감으로 팔아보면 어때요? 처음엔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청소용 세정 성분을 빼고 알록달록한 색깔을 입히자 이 납작한 찰흙 덩어리는 전 세계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플레이도로 부활했습니다. 정교한 시장 분석도 화려한 마케팅도 아니었습니다. 유치원 교실에서 찰흙으로 인형을 빚던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놀이가 회사를 살린 겁니다. 플레이도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0억 개 이상 판매됐고 지금도 어린이 창의 교육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소니 워크맨입니다. 1970년대 후반 모든 음향기기의 핵심은 녹음과 스피커였습니다. 좋은 오디오는 무조건 크고 웅장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소니 공동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가 어느 날 엔지니어들에게 황당한 주문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혼자 조용히 음악만 듣고 싶으니까 녹음 기능 다 빼고 스피커도 없애고 재생만 되는 아주 작은 기계를 만들어봐. 엔지니어들은 기겁했습니다. 녹음도 안 되는 테이프 기계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마케팅 부서도 강하게 반대했죠. 반쪽짜리 기계는 브랜드 이미지만 깎아먹습니다. 당시 소비자 조사를 해봐도 사람들은 녹음 기능이 없는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전문가가 모두 반대였습니다. 소니 내부에서는 이 제품이 망할 것을 확신하고 초기 물량을 아주 조금만 찍었습니다. 이름도 워크맨이라고 대충 지었죠. 그런데 출시 당일 일본 시부야 거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음악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들고 다닌다는 개념 자체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줬거든요.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길을 걸으면서 자기만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혁명이었습니다. 초기에 소량 생산했던 물량은 순식간에 동났고 소니는 급히 생산량을 수십 배로 늘려야 했습니다. 거대한 오디오 시스템 앞에서 경건하게 음악을 듣던 시대가 가고 거리 자체가 나의 무대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워크맨은 이후 20여 년간 4억 대 이상 판매되며 훗날 아이팟과 스마트폰 음악 감상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오디오 문화의 원조가 됐습니다. 소비자 자신도 몰랐던 욕망을 꿰뚫어 본 한 사람의 직관이 수만 명 전문가의 데이터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트위터, 현재의 X입니다. 트위터, 지금의 X의 탄생 비화는 더 처절합니다. 트위터는 원래 오디오라는 팟캐스트 플랫폼의 내부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팟캐스트 시장은 막 성장하기 시작한 유망한 영역이었고 오디오는 꽤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다. 애플이 아이튠즈에 팟캐스트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수백만 명이 매일 쓰는 아이튠즈에 팟캐스트가 기본으로 들어온다면 중소기업이 맞서 싸워 이길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긴 거죠. 창업자 잭 도시는 직원들에게 제안합니다. 팟캐스트는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는 거 하나씩 만들어봐. 그때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샌드위치가 맛있다거나 지금 졸리다거나 하는 영양가 없는 소리를 140자 이내로 올리는 게시판을 만들자. 140자라는 숫자는 당시 SMS 문자 메시지의 최대 길이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블로그처럼 긴 글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느끼는 것 그대로 툭 던지는 공간.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누가 보고 싶어 해 블로그에 길게 쓰면 되지.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묘했습니다. 긴 글 쓰기는 귀찮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기는 심심했던 현대인들에게 이 140자 낙서장은 최고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뉴스보다 빠른 속보, 유명인과의 직접 소통, 실시간 여론 형성이라는 무기가 더해지며 트위터는 전 세계 여론의 중심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부터 팝스타까지 모두가 트위터로 소통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팟캐스트라는 본업에서 처참하게 실패했기에 역설적으로 이 전혀 새로운 것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겁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처음에 데이팅 서비스로 출발했다는 거 아셨나요?
2005년 창업자 체드 헐리, 스티브 천, 자베드 카림은 사람들이 자기소개 영상을 올리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는 비디오 기반 데이팅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도메인도 유튜브.com, 즉 너의 팁이라는 뜻으로 지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들이 데이트 영상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 2004년 인도양 대지진 쓰나미와 2004년 슈퍼볼에서 충격적인 일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인터넷에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업자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아, 데이트가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을 편하게 올리고 원하는 영상을 언제든 볼 수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들은 즉시 데이트 기능을 삭제하고 누구나 어떤 영상이든 올릴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이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 제국을 만든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닌텐도 DS입니다. 2004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이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에 강력한 성능, 업계 모두가 소니의 압승을 예상했죠. 그런데 닌텐도는 황당한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화면이 두 개의 둘 중 하나는 터치 스크린이고 그래픽은 PSP에 비할 수도 없이 조악한 닌텐도 DS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웃음 쳤죠. 저게 팔리겠어. 소니한테 그냥 쓸려 나가는 거 아냐? 닌텐도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기계가 아니라 더 재미있는 경험을 만들겠다. 그들은 게이머가 아닌 사람들, 즉 어린이와 여성, 노년층에 집중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뇌 트레이닝 게임, 닌텐독스 같은 펫 키우기 게임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닌텐도 DS는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대 이상이 팔리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휴대용 게임기 중 하나가 됐습니다. 반면 모두가 압도적이라고 예상했던 PSP는 DS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매량에 그쳤습니다. 더 좋은 스펙 대신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한 것, 그게 닌텐도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례는 비아그라입니다. 자, 이제 아까 예고해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화이자는 원래 이 약을 협심증, 즉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가슴 통증을 치료하는 심장병 약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임상시험을 진행했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심장 혈관을 확장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몇 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프로젝트를 폐기하기로 하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남은 약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남성 참가자들이 약을 절대로 못 돌려주겠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노인은 화를 내며 약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화이자 연구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심장병에 효과도 없는 약을 왜 그렇게 아끼세요? 그러자 환자들은 쑥스러워하며 고백했습니다. 그게 심장은 모르겠는데 다른 곳이 아주 활기차졌거든요. 연구원들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이 약이 심장이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의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이자는 즉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심장약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약으로 포지셔닝 한 거죠. 1998년 출시 첫 해에만 약 10억 달러어치가 팔렸고 화이자는 이 약 하나로 세계 최대 제약사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사례는 콘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콘플레이크도 사실은 망친 요리의 산물입니다. 켈로그 형제는 미시간주의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삶은 밀을 깜빡 잊고 방치했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돈이 아까웠던 형제는 이 굳은 밀을 롤러에 밀어봤는데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얇은 조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망했네 싶었지만 일단 구워서 환자들에게 줬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바삭한 식감이 일품이었거든요. 형제는 이 실수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했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옥수수로 재료를 바꾸고 설탕을 더했더니 더욱 맛있는 아침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켈로그는 지금도 전 세계 180개국에서 시리얼을 판매하는 거대 식품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드라마틱한 반전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슬랙의 버터필드는 게임 실패를 인정했고 3M의 아트프라이는 쓸모없는 풀에서 용도를 찾았으며 화이자는 약의 뜻밖의 반응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닌텐도는
스펙 경쟁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무기는 딱 두 가지, 유연함과 관찰력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 인생 망했어가 아니라 그런데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며 엉뚱한 곳을 유심히 들여다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예상치 못한 실수나 실패도 10년 뒤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황금알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황당한 실수였으니까요. 이 중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황당하면서도 천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만의 실수가 대박난 썰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고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무도 안 알려준 썰 채널이었습니다.